119 부르지 마. 지금 병원 가면 우린 끝장이야. 어차피 가망 없어. 그냥 두자.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담보로 돈 계산을 하는 악마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김영석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기억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며 인감 도장을 찾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 달을 보고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손마디가 다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며 아끼고 또 아껴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처자식 고생 안 시키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남은 것은 덩그러니 큰 집과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를 보내며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놈들은 눈물보다 조의금 봉투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뒤돌아서면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시니까 집 팔고 실버타운 가시는 게 어때요? 남은 돈은 저희가 사업 자금으로 좀 융통하고요. 아내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미 잃은 아비 앞에서 할 소리인가 싶었지만 설마 자식들이 아비를 버리겠나 싶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차 바꿔야 하는데 조금만 보태주세요. 아빠,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해. 오면 밥 한 끼 따뜻하게 차려주기는커녕 제 지갑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넙죽받아 챙기며 웃다가도 제가 몸이 안 좋다 하면 바쁘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점점 저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저에게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준 건 자식이 아닌 남이었습니다. 바로 제 건물 1층 상가에 새든 청년 박군이었습니다. 박군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항상 저를 살갑게 챙겨주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샌드위치 좀 만들었는데 맛 좀 봐주세요. 어르신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식들도 귀찮아하는 늙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형광등이 나가면 제일 먼저 달려와 갈아주곤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박군이 오히려 핏줄인 자식보다 더 자식 같았습니다. 박군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자식들이 억지로 건네는 용돈 봉투보다 10,000배는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핏줄들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때 저를 구해줄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일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거창한 잔치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 얼굴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 소박한 행복이 제가 바란 전부였습니다. 생일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박군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박군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직접 구운 조각 케이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생각나서 끓여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하얀 쌀밥에 고기 듬뿍 넣은 미역국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들은 칠순 잔치다, 효도 관광이다 떠들썩한데 제 자식들은 아침부터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끓여준 미역국을 받으니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국물을 떠 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빈속을 채우자 서러움인지 고마움인지 모를 눈물이 툭 하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군은 모른 척 등을 돌려 커피를 내리며 제 민망함을 감싸 주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자식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오는 내내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들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족발이랑 보쌈 좀 사왔어요. 식당 예약하기도 귀찮고 집에서 대충 먹죠. 제 칠순 잔치상이라며 차려진 건 배달 용기 그대로 뜯어놓은 식은 족발과 플라스틱 젓가락뿐이었습니다. 미역국은 고사하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지어올 생각조차 안 하는 며느리가 야속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했다. 어서 앉아라. 저는 애써 웃으며 자식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제 주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술잔이 한두 번 돌자마자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 거 아시죠? 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자금 회전이 좀 막혔는데 딱 3억만 해주세요. 그 말에 젓가락질을 하던 손이 멈칫했습니다. 3억이라니 그게 어디 애들 이름이냐? 나한테 지금 현금이 어디 있다고 그런 큰 돈을 달라는 거냐? 제가 난색을 표하자 아들은 대번 인상을 구겼습니다. 에이, 아버지, 저 상가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저 물려주실 건데 미리 좀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눈치를 보던 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빠, 저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혀서 이사 가야 하는데 2억만 보태주세요. 우리 애들 이제 중학교 가는데 자기 방은 만들어줘야죠. 아빠 돈 많잖아요. 죽을 때 그거 다 싸 짊어지고 갈 거예요. 딸의 당돌한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죽나 기다려지는 돈주머니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은 애비 생일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타령이냐. 내가 니들 키우느라 등골이 휘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했다. 이제 늙어서 가진 거라곤 이 건물 하나랑 노후 자금 조금뿐인데 그것마저 털어가야 속이 시원하겠냐. 참다 못해 언성을 높이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아니, 없는 살림에 보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디가 덧나요? 노인네가 욕심만 많아서 진짜 우리가 남이에요.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요? 아들의 막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사장 먼지 구덩이에서 밥 말아 먹어가며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라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더니 눈앞이 번쩍하고 하얘졌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지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자식들의 놀란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걱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짜증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 시야에 흐릿하게 자식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들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뒷걸음질 치며 제 손을 피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심장은 이미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119 안 누르고.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전화기 내려놔. 지금 신고했다가 아버지가 정신이라도 차리면 어쩔 거야? 당신 저번에 아버지가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다시 쓴다는 소리 못 들었어? 지금 병원 가서 의식 돌아오면 우리한테 떨어질 건물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아들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아들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 핏줄이 제 목숨을 담보로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버님 숨 넘어가시겠어. 며느리가 울먹였지만 딸년이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언니, 오빠 말이 맞아. 지금 병원 가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 깨지고. 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치가 떨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절규가 가슴 속에서 피가 되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인감도장이랑 통장은 어디 있는데 그것부터 찾아야지. 며느리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말에 설득당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속내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쓰러져 헐떡이는 제 몸을 짐짝처럼 피해 다니며 거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바닥을 울렸습니다. 서랍이 통째로 빠져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롱 문이 거칠게 열리고 옷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없어. 안방 금고 비밀번호 뭐야? 아버지 지갑 어딨어? 빨리 찾아봐. 자식들은 제 생사보다 도장 하나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해져 가는 시야 속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비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거기엔 걱정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탐욕과 초조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죽어라, 제발 빨리 죽어라. 마치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오고 손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 인생의 끝이 고작 이거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박군이었습니다. 아까 미역국 그릇을 찾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인지 박군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박군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달려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방에서 요란하게 물건을 뒤지던 자식들이 박군의 목소리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박 사장 여긴 웬일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박군은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제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숨이 넘어가시잖아요. 왜 보고만 있어요? 빨리 119 안 부르고. 박군의 고함에 그제야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낭패라는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박군을 노려보았습니다. 박군은 능숙하게 제 기도를 확보하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르신 제발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박군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데 남인 이 청년은 나를 살리려고 우는구나. 아이러니하게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그 사실 하나만이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산소호흡기가 제 코와 입을 덮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박군 뒤로 분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이승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규칙적인 기계 소리에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아니, 지옥에서 다시 돌아왔구나.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말라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군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박군은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박군의 진심 어린 눈물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갔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을 삼켰습니다.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실망하고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야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표정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아이고,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큰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뻔뻔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옆에 있던 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그렇게 아쉽더냐.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기력이 없으신가 봐. 나중에 다시 오자. 아들은 대충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그 세입자 자식만 아니었어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유언장 수정 안 했다던데 빨리 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대화 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괴물들을 용서하기엔 그날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키고 있는 박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착해 빠진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것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리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군을 불렀습니다. 박군아, 네, 어르신. 물 드릴까요? 아니 물 말고 변호사 좀 불러다오.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제 눈빛을 읽은 박군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승부수는 그렇게 병실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군아, 내 아들이 되어다오. 제 뜬금없는 제안에 박군은 들고 있던 물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호적이. 박군은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법적으로 내 양자가 되어 달라는 말이다. 내 핏줄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렸다. 내 남은 인생과 재산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박군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르신이 좋아서 챙겨드린 것뿐이에요. 재산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재산 욕심 없는 착한 놈이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너여야 한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영정사진을 들어줄 상주가 필요해서 그래. 제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제 간곡한 부탁에도 박군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는 파렴치한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올곧은 심성이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박 사장 당신은 왜 또 여기 있어? 가게 안 봐. 장사가 그렇게 안 돼.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박군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박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보,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심해야지. 듣자 하니 아버님 간병을 도맡아 한다던데 웃기지 않아? 간병인이 있는데 굳이 왜 남이 설쳐? 면전에서 대놓고 도둑 취급을 당하면서도 박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적적해 하셔서 말동무 좀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말동무는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러겠지. 당장 나가요. 우리 가족끼리 할 이야기 있으니까. 며느리가 박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박군은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박군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잡상인 취급을 하는 저것들이 내 자식이라니.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군을 내보낸 아들은 침대 맡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서류 봉투를 제 이불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그만 건물 관리 저한테 넘기세요. 이게 위임장인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세입자들 관리하고 세금 내고 아버지 머리 아프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하고 아버지 생활비 넉넉하게 넣어드릴게요. 아들의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관리지 사실상 제 재산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하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힘겹게 내뱉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정하시긴요. 엊그제도 쓰러지셨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 쇼크로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대요. 나중에 정신 오락가락해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가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하기 전에 좋게 도장 찍으세요. 네? 며느리의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바보를 만들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쓰러졌을 때는 119 신고를 막더니 이제는 살아난 부모를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했다. 도로 가져가라.
제가 서류를 밀어내자 아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노망이 나셨나? 좋은 말로 할 때 찍으시라니까요. 아들은 억지로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며 서류에 손을 끌어다 댔습니다. 싫다, 이거 놔라. 제가 저항하자 아들은 제 손목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늙은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냥 찍으라면 찍을 것이지.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군은 번개같이 달려와 아들의 팔을 쳐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군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너 당장 안 꺼져? 아들이 손을 치켜들자 박군은 물러서지 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저 어르신 보호자입니다. 뭐? 보호자?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보호자야? 아들이 박군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박군의 고개가 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일지 몰라도 사람 도리는 제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천벌 받습니다. 박군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기가 눌린 듯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박군은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더 행패 부리시면 보안요원 부르겠습니다. CCTV 다 돌아가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는 주변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고 봐.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가게세 왕창 올려서 쫓아내 버릴 거야. 아버지, 나중에 다시 올 테니까 생각 잘하세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군의 뺨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봉변을 당했구나. 저는 박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박군은 부어오른 뺨을 만지지도 않고 오히려 제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저 결심했습니다. 박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양자, 되겠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어르신을 저런 사람들 손에 맡겨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어르신 지켜드릴게요. 법적 보호자가 되어서. 아무도 어르신 함부로 못하게 막아드릴게요. 박군의 말에 가슴 먹먹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거짓말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내 진짜 아들이다. 우리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자식들 몰래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입양 절차를 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금치산자로 몰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 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놈들을 불러 모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방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청심환 한 알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호흡이 가빠왔지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비통함과 분노가 뒤섞인 격정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군이 정장 차림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듬직해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저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군이 문을 열어주자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라! 박 사장!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 집 문을 열어줘? 아직도 안 쫓겨났어? 끈질기네 정말!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박군을 밀치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와 딸도 뒤따라 들어오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웬 싸구려 커피 냄새가 나네. 빨리 일 보고 나가요. 우리 가족끼리 할 이야기 있으니까. 그들은 박군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오시라 마라 해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 증여 문제 확실히 마무리 짓는다고 하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아들은 제 안색보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딸년도 옆에서 아양을 떨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주려고 백화점에서 홍삼 절편 사왔어.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오래오래 사셔야죠. 지난번 병원비도 안 내고 도망쳤던 것들이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는 꼴이 역겨워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라. 제 낮고 굵은 목소리에 자식들은 쭈뼛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군은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내보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니까요. 며느리가 눈을 흘겼지만 저는 무시하고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서류다.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 허겁지겁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역시 아버지밖에 없어요. 진작 이렇게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저희가 진짜 잘 모실게요. 요양병원 특실 알아봐 놨다니까요. 아들은 침을 묻혀가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가족관계 증명서. 박민우. 자녀 박민우가 누구예요? 아버지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어요? 아들의 비명 같은 외침에 딸과 며느리도 서류를 빼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뭐야? 진짜네? 호적에 박민우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치매라더니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닌 거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해라, 내 형님이시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박군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우입니다. 박군의 정중한 인사에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이 세입자 놈이 형님이라고? 지금 장난해? 아버지 진짜 노망 났어? 아들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효야. 치매 노인 꼬셔서 입양 신고한 거 다 사기라고. 야, 이 꽃뱀 같은 자식아.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이 박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은 아들의 손목을 가볍게 제압하며 비틀었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박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 갖추십시오. 저도 이제 법적으로 엄연한 이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박군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이거 다 무효 소송 걸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한테 내 유산을 뺏길 것 같아? 절대 안 뺏겨. 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을 어떻게 모셨는데 이러세요? 남한테 홀려서 친자식들 뒤통수를 치세요?
정말 치매가 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폐륜은 까맣게 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꼴을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닥쳐라. 제 호통 소리에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모셨다고? 너희 입으로 잘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내가 치매라고 오냐? 내가 진짜 치매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TV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까만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지난달 제 칠순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들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실 스피커를 통해 그날의 생생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 119 부르지 마. 지금 병원 가서 의식 찾으면 유언장 고칠지도 몰라. 차라리 이대로 두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리 인감도장부터 찾아. 금고 비밀번호 뭐야? 딸과 며느리의 목소리도 뒤이어 들렸습니다. 쓰러진 아비를 두고 돈을 찾아 헤매는 짐승들의 모습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고 며느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들의 모습이 화면 속에 제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꺼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들이 바들바들 떨며 TV 앞으로 달려가 전원을 끄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게 당신들 본 모습이니까. 박 군의 서늘한 일갈에 아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았느냐? 이게 너희가 말한 효도냐? 내가 죽어가면서 너희의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애비 손을 뿌리치고 도장을 찾던 내놈들의 눈빛을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잠시 귀신에 씌였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얘가 미쳤었어. 감옥만은 안 돼, 제발. 그들은 유산을 못 받을까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 갈까봐 공포에 질려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겁한 눈물조차 저에게는 역겨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 그리고 존속 유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 영상 하나면 너희를 감옥에 보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기절할 듯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나 감옥 가기 싫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미 기회는 수없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어도,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진심으로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놈들은 끝까지 돈만 쫓았습니다. 내 재산 관리인은 이제 내 법적 장남 박군이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건 박군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유류분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라. 나는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서 너희의 폐륜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상속 결격 사유를 증명할 것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자식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박 대리 아니 박 이사. 이 사람들 끌어내. 내 집에서 당장 내쫓아. 제 명령에 박군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건장한 보안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가주십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자식들은 짐짝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휘청거리는 제 몸을 박군이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군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아버지라는 단어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이제야 진짜 내 편이 생겼는데 안 괜찮을 리가 있겠냐. 저는 박군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몰라보게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지옥 같았던 외로움 대신 따뜻한 밥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이제는 제법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운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1층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우가 이제는 월세 내는 세입자가 아니라 이 건물의 어엿한 관리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한결같습니다. 건물주 아들이 되었으니 떵떵거리고 살 법도 한데 여전히 직접 커피를 내리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용돈이라도 쥐어주려 하면 극구 사양하며 도망갑니다. 아버지, 저 돈 벌어요. 제 돈으로 사면 돼요. 건물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니까 마음껏 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저는 아버지 건강한 모습 보는 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 터져서 이런 귀한 아들을 얻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궁금해하실 핏줄들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지 한 달 만에 변호사를 선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자기들 몫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딱 하나, 그날의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자마자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생명 침해 시도는 명백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판사님의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날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며느리와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딸 역시 사채 빚에 시달리며 남편에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받지 않아도 그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그들은 저에게 완벽한 타인일 뿐입니다. 가끔 동네 노인정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거 다 옛말이라고요.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물 한 모금 떠준 건 내 핏줄이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만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는 지금 제 선택에 단 1%의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합니다. 어제는 민우와 함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민우를 정식으로 소개해주고 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내준 선물 맞지? 고마워. 당신 몫까지 내가 이 녀석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갈게.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다 예약해 놨어요. 그래, 가자. 어디든 너랑 가면 다 천국이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부자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가고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인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남은 인생을 지옥 속에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